냉장 시설이 없던 한여름에도 얼음을 사용했던 선조들. 현대판 냉장고를 갖다가 가장 생태학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석빙고라는 것이죠. 한 여름철에까지 얼음이 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얼음을 얼리는 냉동창고 석빙고. 그 냉동 기술의 비밀은 무엇인가? 외부에 더워진 열이 실내에 투입되는 시간을 6개월간 지연시켜주는 그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친환경 기술로 집약된 선조들의 발명품 석빙고. 지금 석빙고의 비밀의 문이 열린다. 경상북도 안동시. 매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소한과 대한 사이, 안동에서는 큰 행사가 열린다. 안동 석빙고 장빙제가 그것이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빙고 장빙제는 낙동강의 얼음을 채빙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채취된 얼음을 석빙고까지 옮기는 운빙, 마지막으로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는 장빙 등 크게 3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복장이며 운반 도구 하나까지 선조들이 사용하던 것 그대로다. 이렇게 채취한 얼음은 빙고에 보관된다. 안동 석빙고는 임금에게 진상할 은어를 보관하던 곳인데 석빙고 안은 사시사철 차가운 기운이 돌아 얼음을 녹지 않게 해주었다. 석빙고는 바로 선조들의 냉동창고였던 것이다. 석빙고라는 거는 11월이나 12월에 켜서 이게 이제 음력으로 말해서 그렇게 캐갖고 이 뭐 어느 일정 장소에다 놓는데 현재와 같이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6월에서 뭐 8월까지 뭐 이렇게 이게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기술입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석빙고를 만들어 얼음을 보관했던 것일까?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을 지닌 석빙고. 석빙고는 겨울철에 얼음을 저장해 여름에 꺼내 사용할 저장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석빙고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라시대부터 석빙고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지증왕 때 얼음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석빙고라는 자체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연대로 보면 중국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석빙고도 2000년 전서부터 석빙고가 있었는데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석빙고라는 게 한국에서 지어졌으니까 뭐 한국의 풍토에 맞는 이런 석빙고로 이렇게 개발된 거죠. 신라 1000년의 고도 경주. 백시은 5개나 되는 크고 작은 고분들은 경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주 반월성 안의 북쪽 성로의 남쪽에 작은 고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다. 입구에 쓰인 내용을 보면 조선 영조 14년에 축조해 4년 뒤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계단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면 35평 정도의 빙실이 나타난다. 남한에서 가장 큰 규모다. 외부의 공기는 온도에 영향이 적을 뿐더러 중량 배분에도 좋을 뿐더러 실내부에 기둥이 없는 이유로 공간 활용이 높고요. 미끄러운 얼음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내부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석빙고 내부의 온도는 몇 도 정도일까? 당시 바깥 기온이 32.1도, 석빙고 내부 온도는 11.5도. 바깥 온도와 무려 20도가량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석빙고 내부는 차가웠다. 석빙고 안에는 그 어떤 장치나 구조물도 없었다. 대체 무엇이 석빙고 내부를 저온 형태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일까? 석빙고에서 얼음을 장기간으로 보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뭐냐 하면 외부에 더워진 열이 실내에 투입되는 시간을 6개월간 지연시켜주는 그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까지 겨울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얼음을 녹지 않게 하는 석빙고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그 비밀이 풀린다. 얼음 저장 창고로 사용하기에 그 위치는 물론 작은 문이나 계단, 배수로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돼 설계된 것이다. 먼저 석빙고의 외부 형태를 살펴보면 고분 형태로 둥근 모양을 띈다.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되면 물이 잘 이렇게 배수 처리가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렇게 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더운 바람을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선형으로 봉분 형태로 되어 있으면 더운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이것을 타고 넘기 때문에 이 열적으로 이거 냉장을 오랫동안 한 6개월은 지속해야 되니까 그 장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석빙고 안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외형을 둥글게 만든 것이다. 덕분에 공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석빙고의 지붕에는 흙이 아주 두껍게 덮여 있고 그 위엔 잔디를 깔았다. 그래서 아무리 무더운 여름에도 햇볕의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흙이 바깥의 열기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석빙고 내부는 외부의 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굴뚝이다. 내부의 뜨거운 열기를 빼주는 환풍기 역할을 한다. 석빙고마다 굴뚝의 개수는 다른데 경주 석빙고는 3개의 굴뚝을 만들었다. 출입문은 바람이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설치됐는데 문 위쪽에는 벽을 만들어 더운 공기를 못 들어오게 했다. 더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 위로 뜨는 성질이 있다. 석빙고 문은 그 원리를 이용해 더운 공기를 벽으로 막아 못 들어오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부는 반지하 형태로 돼 있다.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땅 바깥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외풍이라든지 또는 바람의 어떤 그 영향이라든지 복사의 태양빛에 의한 열 전달이 이게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하로 되어 있으면 그런 많은 것을 갖다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갖다 너무 이제 깊이 집어넣으면은 오르고 내리는데 힘들었을 테니까 반지하라는 것이 어떤 그 편의성하고 열 전달의 차폐 관점에서 가장 좋지 않았겠어요? 최대한 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반지하 형태를 취했다는 석빙고. 그런데 내부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설계돼 있고 배수구가 있다.
경사로를 따라 바닥 밑으로 물기가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내부는 얼음이 잘 녹지 않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된다. 천장에는 모두 4개의 홍해가 있다. 홍해는 문의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원형이 되게 만든 문이다. 이러한 홍해는 위 구조물을 튼튼히 받쳐주는 역할과 함께 외관상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다. 홍해 사이사이 움푹 들어간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석빙고 내부의 더운 공기를 가두는 에어 포켓인 셈이다. 이게 지금 홍해 요철을 표시하고 있는 흰색 점선 안쪽이 에어 포켓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더운 공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더운 공기 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상승하게 되면 이 포켓이 없으면 더운 공기가 여기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얼음을 녹는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 포켓을 만들면으로써 더운 공기가 여기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운 공기는 더운 공기의 기능을 못하고 이 돌이 얼어있는 냉기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갇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석빙고 내 열기의 흐름을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봤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기류 온도 분포 해석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실증으로서 현장에 가서 온도 습도를 다 측정했습니다. 단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차운 부분이고 붉은색은 더운 부분을 나타내고 기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공기가 돌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환기구 쪽은 붉은색이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지금 찬바람은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찹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온도 분포에 있어서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분포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빙고의 원리를 좀 더 쉽게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이 학교 과학반 학생들이 석빙고 실험을 준비했다. 석빙고에 사용된 건축 재료와 비슷한 재료들을 준비해 석빙고 냉장 기능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참이다. 무게치량 제일 균형 있게 넣을 수. 먼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에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한여름에도 석빙고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석빙고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석빙고와 가장 비슷한 자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재료로는 화분 바늘 자른 거 그리고 대리석 그리고 흙과 풀 등이 있는데요. 화분 바늘 자른 걸로 틀을 만듦으로써 아치 형태의 모양을 갖춰서 안정적인 구조물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대리석을 감으로써 석빙고 내부의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석빙고 모형에 깔아놓은 흙 속의 온도와 내부 온도를 확인해봤다. 외부 온도는 28도, 반면 석빙고 모형의 내부 온도는 16도로 외부와 약 12도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석빙고 내부가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빙고 내부의 지면에 경사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2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경사로가 있는 것은 배수구가 있고 평평한 지면엔 배수구가 없다. 그리고 얼음을 넣고 일정 시간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석빙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배수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래는 배수구지만 저희는 얼음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배수구가 아닌 경사로를 통해서 물이 얼만큼 얼음에서부터 빨리 흘러내려가느냐 혹은 흘러내려가지 않느냐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했고요. 유무에 따라 얼음이 얼마나 잘 보존이 되는지를 이 실험은 결과적으로 석빙고 내부에 있는 배수구가 얼음 저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석빙고 내부의 경사로를 따라 배수구로 물이 빠지면서
석빙고 내부를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고 했다. 과연 그러한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일까? 학생들은 얼음을 넣고 자, 이제 1시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자. 한번 꺼내보자. 정확히 1시간 후 두 실험 모형의 얼음을 꺼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경사로가 있는 모형의 얼음은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사로가 없는 평평한 집안의 모형 속 얼음은 거의 녹아내린 상태였다. 지금 실험 결과를 보면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량의 얼음이 그대로 보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로 없이 그냥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녹아서 거의 얼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건 다 녹은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경사로가 없는 것보다는 있을 때, 즉 배수로의 유무에 따라서 배수로가 있을 때에는 물이 잘 빠짐으로써 얼음의 보존 효과가 배수로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빙고라는 거를 저희가 역사 교과서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오히려 정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들을 정말 절묘하게 집약했다는 것 점에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건축적인 측면 외에도 석빙고의 얼음을 견고히 지켜주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내부에 얼음을 채워 넣을 때 그 밑에 까는 볏짚이 바로 그것이다. 얼음을 집어넣는데 얼음을 갖다가 이제 그 열을 차단, 외부로부터 오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볏짚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죠. 이것이 이제 석빙고의 열 전달을 풀기 위한 어떤 도식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델이죠. 모델이 여기 이제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볏짚 같은 것이 여기 쌓여 있고 볏짚이 없을 때는 여기는 공기층이죠. 그 다음에 이 얼음 밑에 이 지주대가 있고 이 땅속으로 10m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속 10m는 온도가 항상 일정한 온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경계 조건으로 삼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볏짚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얼음 양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음량을 얼마만큼 하고 볏짚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해야지만 이것이 가장 많이 1년 동안에 얼음을 갖다 가장 많이 쓸 수 있느냐 하는 최적 공학 설계 이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석빙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뛰어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충남대 박순발 교수. 지난 2004년 그는 석빙고 연구에 있어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기존에는 전부 이제 석빙고만 있어서 그건 뭐 석빙고는 누가 봐도 뭐 석빙고라고 이게 지내오니까 아는데 조사를 하다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 이건 처음인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죠. 석빙고 이전 우리나라엔 목빙고가 존재했었다. 그 흔적이 없어 제대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목빙고 터를 발견한 것이다. 약간 경사진 곳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합니다만은 주변에는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았어요. 이게 말은 깬 돌을 가지고 벽을 쌓고 그리고 가운데에 혹은 양측에 그 긴 벽 양쪽에 나무 기둥을 세웠던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데서 이렇게 이제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향해서 장빙을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꺼내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횡열 구조죠. 목빙고는 목재는 이미 썩어 없어지고 일정하게 배치된 기둥 구멍만 남아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는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에서는 총 길이 8m 70cm의 배수 시설이 드러났다. 요기물 층을 통해 볏짚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여기가 좀 사람들이 살지
살기는 적합하지 않죠. 북서면에 뭐 좀 추위가 심한 곳이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다른 시설은 없고 이 빙고와 아마도 옆에 관리했던 뭐 그런 시설인가 뭐 하나 정도가 있는데 빙고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석빙고가 생기기 전 조선의 수도 한양에도 목빙고가 있었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이곳에 옛 목빙고 터가 있다. 이곳을 비롯해 지금의 용산구에 서빙고가 있었고 창덕궁 안에 궁궐 전용의 얼음 창고인 내빙고가 있었다. 세 개 모두 흔적이 없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학자 용제 성현의 수필집을 보면 목빙고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목빙고는 그 구조적인 그 간편성 때문에 우선 만들기 쉬운 점이 있죠. 땅을 파고 벽면에만 이렇게 돌을 좀 이렇게 깬 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쌓고 그리고 이제 중심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지붕을 덮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꺼내는 그 과정에서 필히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그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이곳 야외 박물관에 특이한 비석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 석빙고비. 판관 유명학이란 사람을 기리는 기념비다. 유명학은 나무 대신 돌을 사용한 빙고를 고안했고 돌을 사용했다 하여 목빙고 대신 석빙고라 이름 지었다. 그것이 현존하는 석빙고인 것이다. 유명학이 고안한 석빙고는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 7개의 석빙고만 존재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빙고인 청도 석빙고. 1713년, 숙종 39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빙고는 비석에 축조하는 데 걸린 시기와 소요 인력, 물자 등이 기록돼 있다. 청도 석빙고는 다른 지역 석빙고와 달리 위에 흙 부분이 다 제거된 골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해석이라는 그 둥근 돌이 있는데 이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안쪽에 뭐 접착제로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못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는 청도 석빙고는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석빙고의 구조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목빙고에서 석빙고로 개조하면서 가장 신경을 기울인 건 바로 돌의 재료다. 석빙고에 쓰인 돌은 다름 아닌 화강암이다. 석빙고가 장빙할 수 있는 가장 재료적인 선택의 특징은 화강석 자체의 큰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큰 돌이 빨리 식지 않기 때문에 큰 화강석을 큰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빙고는 석빙고에 비해서 열을 축냉하기가 힘듭니다. 재료 자체가. 그래서 이 돌을 사용하였는 것입니다. 만약 내부에 열이 발생하면 공기나 물에 비해 열 전도율이 높은 화강암으로 열이 전달돼 얼음과 석빙고 안의 공기는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화강암으로 전달된 열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보통 땅에 있는 돌은 겨울철에도 섭씨 10에서 15도를 유지하지만 석빙고의 화강암 돌벽은 0에서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석빙고 내부 온도를 저온 형태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화강암의 영향은 얼음골의 사례와 유사한 원리를 지니고 있다. 한여름에도 3에서 7도의 기온을 유지하며 얼음이 언다하여 붙여진 이름 얼음골.
비록 석빙고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 자연 현상에 의해 생겨난 곳이지만 석빙고의 원리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얼음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가 무슨 땅 그 깊은 아마 그 지형적으로 어떤 아마 지하 공동이 있어서 그 지하 공동이 상대적으로 이 바깥을 통하게 되니까 바깥과의 그런 그 온도 차이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 냉풍이 나오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얼음골의 거대한 돌밭. 흙에 비해 열 전도율이 높은 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석빙고와 닮아 있다. 또한 크기가 큰 돌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지형 안쪽에 빈 공간이 많은 것은 한여름에도 얼음골을 차갑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석빙고 구조에서 보았듯 찬 공기는 더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돌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 저장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빠지고 차가운 공기는 돌 틈에 보관돼 사시사철 저온 상태가 유지되는 석빙고와 유사한 것이다. 심지어 그 얼음이 이제 그 얼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얼음골 실제 뭐 이 얼음골에서 얼음이 이제 나오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작은 알맹이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인데 이론적으로 본다면 아주 깊은 곳에 말하자면 아주 깊은 곳은 뜨거워지겠지만 일정한 깊은 곳에 지하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석빙고의 원리를 현대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곳에 석빙고를 닮은 지하 저장고가 있다. 얼마 전까지 LNG 저장고로 쓰던 이곳. 액화천연가스인 LNG를 압축해 보관할 때는 마이너스 160도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온도 유지 방법을 석빙고에서 찾아냈다. 저희가 있는 지하 저장고에 있는 암종 자체도 석빙고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항암입니다. 이와 같이 항암 지역을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국내에 기본적으로 항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항암이 굉장히 균질해서 구조물로, 석조 구조물로서 활용하기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항암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빙고는 환기구가 지표면 위에 있지만 여기는 땅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 앞쪽으로 환기구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 구조의 화강암을 갖춤으로써 저장소는 별도의 장치 없이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연간 에너지 소비량 또한 34%나 감축했다. 이 지하 저장소는 일종의 현대판 석빙고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는 그 터널이나 동굴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 시원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그 땅이 갖고 있는 항온성과 단열성을 이용한 그 특성이 기본적으로 지하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는 석빙고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가지고 땅 속에 대규모 냉동 아이스링크장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폭만 해도 6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 구조물들을 땅 속에 만들므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석빙고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처럼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로 만들어진 조선의 냉동 창고 석빙고. 석빙고를 축조하는 것 못지않게 빙실 안에 얼음을 넣고 꺼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서울 성동에 위치한 사한단터. 조선시대 빙고에서 얼음을 저장할 때와 꺼낼 때 수우 신인 현명 씨에게 제사를 지냈던 터다. 특히 이곳에서 얼음이 잘 얼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동빙제와 기한제를 지냈는데 이러한 사한제는 1908년 폐지됐다. 사한제는 고려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의종 때 사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구절이 있다.
얼음을 채집하고 넣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였다. 그러나 얼음 운반은 백성들에게 고된 작업이었다. 보통 채빙한 얼음은 한 정의 무게가 약 80kg 정도에 달했다. 장정 2명이 들어도 버거울 무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들고 가야 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요즘 같이 이래 옷이 변변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장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이 방안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추운 데 가갖고 얼음을 썬다는 것 자체도 한겨울이니까 그냥 손마여도 손이 얼 정도인데, 그 부역을 이 창고에 가득하게 얼음을 싼다는 건 고통이죠. 세종 20년 사관원에서 올린 상소를 보면 얼음 채빙과 저장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갖고 그 빙고 부역을 현감이 내릴 때, 동원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시절에 아낙네들 가부 아닌 빙고 가부가 생겼다는 얘기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선 빙고에 얼음을 채워넣는 일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백성을 제일로 여겼던 정조도 저장하는 얼음을 줄이는 것으로 부역을 덜어줄 뿐 얼음 채빙을 중단하진 않았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얼음을 중히 여겼다는 의미다. 서빙고의 얼음을 훔치는 도둑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면 그 시대 얼음은 금보다 귀한 물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는 우리 쪽에 풍수지리나 뭐 이런 거고 국토민안하고 연계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석빙고를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 이유는 이 풍수지리에 의하면 여름철이 양기가 아주 융성원대인데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양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음기를 주는데 이 음기를 얼음을 저장을 해갖고 그래서 이걸 억누른다. 얼음을 귀히 여겼던 만큼 얼음 저장과 반출도 예주에 소속된 종오품인 빙고에서 관장했다. 예외로 동빙고의 얼음을 저장할 때는 제사를 맡아보는 봉상시 관원도 감독했다. 세종 때는 빙고 관리를 하는 관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조 때는 왕이 직접 빙고 관리 직원들을 살필 정도로 당시 조선에서 석빙고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종실록을 살펴보면 빙고 관리가 소홀해 얼음이 녹으면 큰 벌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얼음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보통 얼음은 여름철 음식을 시원하게 먹기 위한 부가 재료로 왕실의 만찬이나 외국 기빈이 왔을 때 주로 사용했다. 또 양반이나 지방 귀족들은 얼음을 활용해 냉면이나 화채 등의 여름 음식을 발달시켰다. 얼음을 이제 고관들한테 이렇게 이제 현직이라든가 전직 고관들한테 얼음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할 때마다 이제 패가 있어요. 마패 같은 걸로 그거를 이제 보내줍니다. 마패를. 마패를 보내주면 이제 얼음패를 주는 거죠. 그럼 얼음패를 주면 서빙고에 가서 그걸 찾는 거죠. 경국대전을 보면 얼음을 사용할 대상과 수량, 시기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반빙제도라 했다. 반빙 시기는 음력 6월부터 입추까지. 그런데 반빙 대상을 보면 관리 외에 할인서의 병자들과 의금부 죄수들도 포함돼 있다.
얼음이 약재로도 사용됐다는 뜻이다. 또한 시신 부패 방지용으로도 얼음은 반드시 필요했다.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장례가 길었다. 임금은 3개월, 민가에서도 최소 15일장을 치루었다. 그 기간 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음을 이용했다. 이처럼 석빙고의 얼음은 그 쓰임새가 다양했다. 고간 대작이라고 해도 얼음을 함부로 쓰진 못했다. 석빙고는 당시 지방 곳곳에 설치됐다. 반빙 대상을 고려해 그 규모가 정해졌는데 대부분 30평이 넘었고 규모가 작을 경우 10평 남짓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를 보면 특이한 점이 모두 경상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상도 지역은 전라도에 비해서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바람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에 의해서 변화가 많고 또 산이 있으면 또 돌도 많고 그래서 이쪽이 석빙고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빙고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인근에는 반드시 강이나 하천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얼음 운반을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석빙고 뒤쪽에는 산이 없다. 이것은 겨울에 부는 찬바람인 북서 계절풍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석빙고 뒤에 산이 있으면 북서 계절풍이 산을 넘지 못해 빙고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석빙고 내부에 찬바람이 저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빙을 해서 그 보관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섣달부터 해서 다시 이듬해 그 하지 때까지 그 보관하는 기간에 그 말하자면 이 일정한 그 냉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 곳이 적합하니까 사람 살기 적합한 곳과는 반대. 그러니까 북서향의 그런 그 눈이 잘 안 녹는 그런 산지 사면 같은 거, 막 그런 것이 적합하겠죠.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대체로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듯 자연이 주는 원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는 근대에 들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으며 그 존재조차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근데 되게 조선시대의 관아의 기능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관아의 기능이 결국 외부적인 요인, 알다시피 그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종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빙고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선 말까지 혹은 대한제국 초까지 빙고가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뿐만 아니라 1862년 냉장고의 탄생으로 자연 얼음 시대는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도 1965년 국산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냉장고는 어찌됐건 그 4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 이러한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열 펌프 개념으로 그 내부에 있는 열을 외부로 이제 방출하는 이게 전달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이 석빙고는 어찌됐건 안에 있는 냉열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보온병 아니면 아이스박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 열을 차단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면은 냉장고랑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 비슷한 공통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은 건 인류의 오래된 욕망이다. 과거 조상들이 석빙고를 사용했던 것도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제가 볼 때는 이 살리 기계적인 장치는 환경도 파괴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 선조들은 최대한 이러한 자연의 현상, 원리를 잘 이해해서 그걸 우리 생활에 이렇게 쉽게 접목했다는 거, 그 점은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계속 써도 그것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그 에너지의 변화를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런 철학이 아닌가. 뭐 그건 고도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떤 그 기술 자체보다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좀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혜롭게 활용한 친환경 기술의 집합체 석빙고.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로 씨름하고 있는 오늘날, 석빙고는 역사가 아닌 오늘이자 내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석빙고의 문을 다시 열 때다.